제가 들려드릴 176번째 소설은요, 서머셋 모험의 루이지입니다. 모험은 영국이 자랑하는 작가고요, 세계인이 좋아하는 최고의 작가입니다. 재미있고 깊이 있는 소설, 그가 세기를 넘어서는 작가로 사랑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루이지는 짧은 단편 소설이에요. 인간에 대한 신랄한 비평이 백미인 소설이고요, 그의 단편 중에서 수작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제가 여행 갈 때 갖고 가면 좋은 책 중 모험의 단편집을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를 바로 이 소설이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설은 주인공인 루이지를 잘 알고 있는 한 남자가 1인칭인 나로 나오고요,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남자의 이름이 안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이름으로 호칭하고 주인공 남자는 그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루이지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예의 범절 외에 그녀의 본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루이지는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그를 좋아하지 않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자신의 별장에서 같이 주말을 보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인 그를 멀리 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 그가 직접 물어본 적은 없었으나 아마도 그러하여금 자신이 잘못 알았다는 항복을 받으려는 걸 수도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실은 그 자신도 그녀가 정말 위선자인지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그녀가 세상을 속였듯이 자신도 스스로 속고 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루이지는 어렸을 때 성홍열을 심하게 앓았어요. 회복했지만 후유증으로 심장이 약해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원래부터 딸을 애지중지했었지만 심장이 약해진 이후로는 더 그랬어요. 루이즈는 크고 우수에 젖은 눈을 가진 섬세하고 가녀린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결혼을 앞둔 아가씨가 되었어요. 아름답지만 심장이 약한 딸. 부모님은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지만 연약한 몸으로 결혼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름답고 날씬하고 창백한 얼굴로 남성들로 하여금 보호 본능을 일으켜 사랑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톰 메이틀랜드라는 남자가 그녀에게 청혼을 했어요. 톰은 부자였고 체구가 크고 건장하며 대단히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루이지의 부모는 걱정스러웠지만 생활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으므로 부자에다가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톰에게 신성한 보호자의 임무를 지우며 딸을 결혼시켰어요. 톰은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약한 아내와 앞으로 같이 사는 날이 얼마나 될까 하는 안타까움으로 그녀의 길지 않은 삶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루이지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이게 그리 길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 어떤 여자보다 순정적인 아내로 톰에게 화를 낸다거나 뭘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톰은 골프나 사냥을 무척 잘하고 즐겼지만 결혼 후에 그만두었는데 그건 아내 때문이었어요. 물론 루이지가 못하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톰이 골프나 사냥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고 할 때 루이지는 흔쾌히 다녀오라고는 했지만 그때마다 심장 발작을 일으켰어요. 뭘 못하게 하진 않았지만 매번 심장이 말썽을 부렸고 그런 다음엔 일주일 정도 애처롭게 몸져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톰은 병약한 아내를 괴롭히는 뻔뻔한 남자가 될 수 없었으므로 운동을 아예 그만두었어요. 한 번은 루이지가 자청해서 톰과 여행길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행 중에 13km를 거뜬히 걸었고 이걸 그가 보았습니다. 그는 톰에게 당신의 아내 루이지는 생각보다 튼튼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톰은 아니라고 했어요. 아내는 극도로 허약하고 의사들도 그녀가 바람 앞의 촛불 같은 목숨이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13km나 걷는 아내는 불굴의 영혼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루이지에게도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의 체력이 생각보다 좋은 것 아닌가를 질문했어요. 그녀는 무리해서 뭘 할 수는 있지만 그 대신 내일 힘들 것이고 아마 죽음의 문턱에 가 있을 거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어도 그는 루이즈가 본인이 원하는 건 얼마든지 할 만큼 건강하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가 본 바에 의하면 루이즈는 자신이 참석한 파티가 즐거우면 새벽 5시까지도 지치지 않고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지겨운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심장이 좋지 않았고 톰은 아내를 얼른 집으로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톰은 아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헌신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루이즈에게는 별일이 없었지만 어이없게도 남편 톰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 부부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톰은 아내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불이란 이불은 모두 루이즈에게 양보했다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워낙에 심한 독감이어서 회복하지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톰은 상당한 재산을 루이즈에게 남겼습니다. 루이즈의 슬픔은 상당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슬픔으로 몸을 망치게 되고 결국은 남편을 따라 곧 저 세상으로 갈 걸 예상했습니다. 그들의 딸인 아이리스가 고아가 되는 걸 가엾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버텨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재혼을 권했고 루이즈는 마음이 허락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죽은 남편은 자신이 재혼하기를 바랄 것이며 재혼이 아이리스에게도 좋을 것이지만 자신같이 쓸모없는 여자를 누가 거들떠 보겠냐고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러나 1년 후 루이즈는 재혼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조지 홉 하우스. 그 젊은이는 군인이에요. 조지는 훌륭하고 강직한 남자로 자신이 이 가녀린 여자를 돌보는 영광을 허락받았다는 걸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결혼을 하면서 조지에게 난 오래 살지 못할 테니 당신의 힘겨움도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지는 아내에게 헌신적이었어요. 군인으로서 야망도 있었지만 아내를 위해 군인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루이지의 건강 때문에 겨울에는 몬테카를로에서 여름에는 도빌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물론 그가 군인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루이즈는 말렸어요. 조지가 고집을 부리자 순종적인 아내의 태도로 당신에게 짐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후 2, 3년 동안 루이즈는 아름답게 차려입고 파티란 파티에는 싹 참석했습니다. 카드게임을 하고 춤을 추고 키 크고 멋진 청년들과 어울렸어요. 조지가 아내를 위해 헌신하던 중 전쟁이 일어났고 복마던 연대에 편입되어 참전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다 3달 후 전사했습니다. 루이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적인 슬픔에 굴복당할 수는 없으며 혹시 자신에게 심장 발작이 일어나더라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했으므로 몬테카를로에 있는 그녀 소유의 저택을 요양병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병원 운영하느라 과로하는 걸 걱정했어요. 저러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염려가 많았지만 그녀는 국가의 전시 위기 상황에 자신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은 잘 되어서 프랑스에서 유명한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파리에 갔다가 루이즈를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잘생긴 프랑스 남자와 리츠칼튼 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병원 일로 출장을 왔다고 했으며 군인 장교들이 자신에게 잘해준다고 그들은 연약한 자신을 배려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루이즈에게 당신의 심장은 점점 튼튼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아니라고 의사가 말하길 점점 나빠지고 있으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는 그 대비라는 걸 한 지 이제 20년도 더 넘지 않았냐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루이즈는 런던에 정착했어요. 그녀는 40살을 훨씬 넘긴 나이였고 여전히 마르고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날씬한 데다가 큰 눈과 창백한 뺨 덕분에 기껏해야 25살 정도로 보일 만큼 아름다웠어요.
학교에 다니느라 다른 곳에 가 있던 딸 아이리스가 집에 돌아와 루이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리스는 착한 아가씨였어요. 모친의 건강이 위태롭다는 걸 기정사실로 알고 성장했으며 아버지가 모친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는지를 성장하는 내내 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끄럽게 소란 한번 피우지 못했고 어머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 같은 건 절대 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리스는 어머니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루이즈를 만나러 갔어요. 따님이 세상으로 나가 더 많은 경험을 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루이즈는 그게 자신도 바라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즐기면서 살라고 아무리 말해도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딸애는 자기가 도움이 되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는 아이리스에게 어머니를 그냥 놔두고 다른 아가씨들처럼 즐기면서 살라고 했지만 아이리스는 거절했어요. 어머니도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하시지만 막상 외출이라도 하라고 나서면 어머니가 심장 발작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집에 그냥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리스에게 연인이 생겼어요. 훌륭한 청년이었고 아이리스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청년은 청혼했고 아이리스는 받아들였지만 곧 마음을 바꿔버렸고 청년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마음을 바꾼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그는 남의 집안일에 자신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루이즈를 만났습니다. 루이즈는 역시 그가 예상한 대로 말했어요. 딸에게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하라고 했지만 딸이 고집을 부린다고 우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루이즈에게 딸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남편을 둘이나 땅에 묻었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팔팔하면서 귀찮은 일을 할 때마다 매번 심장이 나서서 못하게 하니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25년 동안 거대한 사기를 쳐온 걸 알고 있다고, 당신은 이기적이고 가증스럽다고, 불쌍한 두 남자의 인생을 파괴하더니 이젠 딸의 인생까지 파괴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기분 나빠했지만 그는 사과하지도 않았고 위로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딸이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결혼할 수 있으며 자기가 그 때문에 죽는다면 죽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그녀는 아이리스를 한 달 안에 결혼시키겠다고 하면서 만일 이 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당신도 딸아이도 스스로를 용서하기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즈는 약속을 지켰어요. 결혼식 날짜가 잡혔고 초청장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아침 루이즈는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이번엔 정말로 죽었습니다. 자신을 죽게 만든 딸을 용서하면서 품위 있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자는 여자가 봐야 알고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얼추 맞습니다. 루이즈 같은 여자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살면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되는 건 어렵죠. 다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도덕적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으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 아닐까 합니다. 루이즈 같은 여자를 싫어하는 것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환장하는 건 정작 당사자는 의식하지 못하는 건데요. 화자인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진짜 의식을 못하는 건지 그냥 누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습관이 되어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도덕적이라는 건 자기 절제와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 아닐까 하는데요. 너무 고리타분한 규범을 여기에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이건 시대를 관통해서 변하지 않는 걸 겁니다. 루이즈는 지독한 에고이스트고요. 이타적인 면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이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오류였습니다. 소설에서 마지막 부분, 화자인 그가 루이즈에게 신랄하게 말하는 대목은 속이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뜨거운 여름,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은 에어컨 때문에
팔이 시리다고 끄자고 했었어요. 워낙에 그러니까 에어컨을 껐지만 우리는 무척 더웠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왜 가만히 있었을까 싶습니다. 다음부턴 겉옷을 꼭 갖고 와서 입고 있으라고 에어컨은 안 끄겠다는 말을 왜 못했을까 생각합니다. 양보와 배려가 미덕이지만 그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 화자인 그가 없었다면 루이즈는 계속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아 주변을 오염시켰을 겁니다. 배려와 양보는요,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도덕적이라는 건 비도덕적인 것에 소리내는 용기와 단호함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